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50살이 된 여성이에요. 얼마 전 불현듯 7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글솜씨지만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병을 얻기 전까지 가족들에게 무척이나 무서운 존재였어요. 며느리인 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폭력에 많이 힘들어했죠. 술과 담배를 좋아하셨던 아버님은 험한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셨어요. 새벽 일찍 집을 나가서 저녁엔 술에 취해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술을 드신 아버님은 가족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죠.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셨고 가족들은 아버님을 피해 도망을 치곤 했대요. 그때의 상처 탓인지 남편은 연애할 때 입버릇처럼 얘기했었어요. 자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 전 아버님을 뵙기까지 정말 많이 긴장했었어요. 겁을 먹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긴장을 한 건 저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들도 마찬가지였더군요. 어머님께선 아버님이 언제 파르르 화를 낼까 조마조마해 식은땀이 다 나셨대요. 남편은 1남 2녀 중 막내라서 어리고 힘이 없던 탓에 자신이 엄마와 누나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게 늘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시어머니와 누나들에겐 끔찍하게 잘하면서도 아버지 일이라면 늘 시큰둥했어요. 전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그럴 때마다 남편을 대신해 일을 처리하곤 했죠. 저도 처음엔 시아버지가 불편하고 두렵긴 마찬가지였어요. 다행히 아버님이 제가 불편해하는 걸 아시고 도리어 제 눈치를 보셔서 따로 뵙는 일은 점차 줄었어요. 시댁의 가족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1년에 2번 있는 명절은 정말 가시밭 같았어요. 시집간 시누이들이 명절이 돼도 친정을 찾지 않았거든요. 뿔이 난 시아버님은 어머님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시며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셨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머님 편을 들었고 결국 싸움은 커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집으로 피신을 오곤 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 일이 곧해서 명절 증후군을 겪는 게 아니라 시아버님 때문에 명절 증후군을 겪게 되었죠. 한 번은 6살인 딸이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할머니 집에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녀딸까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다 보니 남편조차 본가에 가는 걸 꺼리게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아버님을 빼고 다들 저희 집에 모였고 함께 밖에서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당신만 빼놨다며 술을 마시고 살림을 부수며 분풀이를 했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며느리인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아버님의 회갑이 되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회갑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남편에게 조촐하게라도 식사 자리를 마련하자고 했고 내켜하지 않는 남편을 달래서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내심 당신 생일에 저희가 온 게 좋으셨는지 처음으로 손녀에게 용돈까지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은 괜찮겠다 안심했죠. 하지만 술이 문제였어요. 신우들도 도착해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기분 좋게 한두 잔 들어간 술이 화를 불러온 거죠. 화의 근원은 그동안 당신이 느꼈던 서러움이었어요. 뼈가 부서지게 벌어서 먹이고 키웠더니 자식 새끼들은 지 엄마만 감싸고 놀고 나만 빼고 밖에서 니들끼리 놀아? 그러고도 니들이 자식이냐? 애비 속도 모르는 나쁜 놈들. 한참을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을 꺼내놓으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큰 신우가 제게 한 소리를 하더군요. 옳게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는데 앞으로 가족 모임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호적을 파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자 어머님이 한마디 하셨죠. 첫째 너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니? 에휴
그래, 며느리 네가 기껏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되니 나도 면목이 없구나. 그냥 앞으로는 마음만 받으마. 내가 이럴 줄 알고 애들 아빠랑 애들은 두고 왔잖아. 설마 했는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저거 못 고쳐. 작은 시누이까지 이렇게 나오니 솔직히 억울하더라고요. 속상하긴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셨으니까요. 믿었던 남편마저 괜히 나서서 일을 만들었다고 절 원망했고요. 전 속으로 내가 다시는 이놈의 집구석 일에 참견하나 봐라. 이를 갈았어요. 그 사건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제각각 살기 바빴어요. 매년 시어머니 생신 때 모여서 밥 먹고 근황을 묻는 정도였죠. 그 외엔 모이는 일이 없었어요. 가끔 시아버지의 못된 버릇으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피신 오시는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성난 남편을 말리기 바빴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께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종합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 종합검진에 어머님은 혹여 나쁜 병이라도 걸렸을까 걱정하셨죠. 전 그런 어머님을 안심시키며 고부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물론 대부분 시아버지 얘기였죠. 저는 어머님의 얘기를 듣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힘드신데 왜 같이 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았음 벌써 이혼했을 것 같은데. 며느리로서 할 소린 아니었지만 당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자식들도 다 커서 시집장가를 간 마당에 무슨 정이 있다고 그렇게 함께 사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이러시더군요. 나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니?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인걸. 그리고 성질은 불같아도 속은 또 안 그런 사람이다. 부부가 40년을 넘게 살면 이런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나도 남편이랑 더 오래 살다 보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될까 생각했죠. 다행히 어머니의 검사 결과는 나이에 비해 모두 양호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혈압관리와 꾸준하게 운동을 하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숨어 있었죠. 며칠 뒤 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요. 제가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화장실에서 혈변을 보시고 의식을 잃으셨다더군요. 전 너무 놀라 119에 전화를 했고 곧 응급차가 도착해서 아버님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전 놀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곤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그러는 사이 아버님은 필요한 검사들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장암 말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술, 담배를 하도 하셔서 간과 폐도 성하지 않으셨죠. 저는 혹여 아버님이 잘못되시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남편과 시누이들은 담담해 보이더군요. 시누이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병원에 오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병원에는 왔지만 아버님이 계신 병실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제가 교대로 병상을 지키며 아버님 간호를 맡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환자에게 성질을 부리셔서 어머님과 전 많이 곤란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전 아버님을 1인실로 옮겼고 그 탓에 병원비의 부담은 커졌죠. 나중에 남편은 왜 허락도 없이 1인실로 옮겼냐며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제게 뭐라고 하더군요. 정말 억울하고 기가 찼어요. 자식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저한테 병간호까지 떠넘긴 사람이 할 소린가요? 미안해하긴커녕 큰 소리치는 남편을 보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지나고 저희 아버님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은 그동안 자각 증상도 꽤 있어서 참기 힘들었을 텐데 왜 이제야 병원에 왔냐고 하셨죠. 안타깝게도 수술은 했지만 이미 전이가 시작돼 암세포를 모두 제거할 수는 없었죠.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예후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아 적극 권하지는 못하겠다 하시더군요. 그날 밤 저희 집에선 어머니를 뺀 온 가족이 모여 상의를 했어요. 말이 상이지 신우들은 결과가 좋다는 확신도 없는데 항암 치료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포기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하필이면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끝나 큰 마음을 먹고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였어요. 물론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기에 은행에 20년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서 갈 계획이라 돈이 없긴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다고 살아계시는 아버님의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저는 남편한테 본가를 팔면 어떻겠냐고 물었죠.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고요. 집 한 돈이면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뾰족한 수가 없기에 일단 저희끼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후 어머님께 이 얘기를 전했고 어머님은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저희한테 부담 주긴 싫으니 당신은 작은 방 하나만 얻어 살겠다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해야 어머님이 편하시다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은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정정하셨던 양반이 항암 치료가 시작되니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고 진정제 없이는 1분 1초도 버티기 힘들어 하셨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시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어떠셨겠어요. 나중엔 아버님 보는 게 너무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저 혼자 병원을 드나들며 아버님 병상을 지켰어요. 그렇게 어렵게 항암 치료가 끝이 났어요. 다행히 아버님의 상태는 조금 차도를 보이는 듯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아버님을 만나는 걸 꺼려한다는 거였죠. 그 무렵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누이들은 각자 집안의 사정을 핑계로 병원을 찾지 않았죠. 믿었던 어머님도 어떤 이유인지 당신 남편을 먼 발치에서만 볼 뿐 다가가지 않으려 했어요. 이러니 긴 병간호에 저만 죽어나갔죠. 긴 병엔 효자 없다고 저도 저대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여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불만이 쌓여갔어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딸에게 미안했고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친정엄마한테도 죄송했어요. 적어도 수술 당일엔 제가 가봤어야 했지만 아버님 병실을 비울 수가 없어 그러지 못했거든요. 나이 든 친정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저도 저 나름의 속상함과 불만이 터져 나와서 퇴근이 늦어 못 온다는 남편한테 병원으로 오라고 소리쳤고 마지못해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 앞에서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정말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해도 너무해. 내가 당신 부모 병수발 드느라 내 부모 수술하는데도 못 가야 해? 당신네 식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 손 빌려서 일 처리할 건데? 말해봐. 전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하필 그 순간 잠에서 깬 아버님은 그런 제 모습을 모두 보고 말았어요. 아버님은 물끄러미 절 바라보시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아버님은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간 수술과 항암 치료로 체력이 떨어진 데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져서 그런 걸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버님의 곁을 지키며 주무시는 아버님께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곤 했어요. 아버님, 내일은 입춘이에요. 아버님이 병원에 오신 지도 이제 1년이 넘어가네요. 솔직히 이렇게 오래 아버님 병간호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전 그렇게 좋은 며느리도 아니고 저도 민주 아빠 따라 아버님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이어지는데도 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셨고 그 때문인지 저는 안심하고 제 속내를 아버님께 털어놓을 수 있었죠. 아버님,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혹시 깨셨는데 눈 안 뜨시고 계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 저도 민주 아빠 따라 아버님 미워할 거예요. 정말 그러기만 하세요. 저 그럼 아버님 며느리 안 할 거예요. 그날 제가 남편한테 소리친 거 들으시고 마음 상해 이러시는 거면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아버님, 제발 노여움 푸시고 눈 좀 떠주세요. 네? 그날 밤도 저는 집에 가기 전 아버님 병상을 지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다 무심코 고개를 올려보니 글쎄 아버님이 절 물끄러미 보고 계시지 뭐예요. 전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도대체 며칠 만에 깨신 건지 아세요? 제가 놀라서 횡설수설하자 아버님은 저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하셨고 저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해서 귀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글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한편으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지만요. 그 후 아버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고 당신이 깬 걸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저만 알고 있으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님이 깨신 것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저 내 마음의 그릇이 그 정도라 덜고 싶어하는 말이니 너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된 아버님의 이야기는 대략 이랬어요. 중매로 만난 아버님과 어머님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사셨대요. 어려운 형편이라 지하 방 한 칸을 얻어 신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버님을 찾아와 자기가 당신 부인의 남편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지 뭐예요. 그 말에 아버님은 그 사람을 집 밖으로 내쫓으셨죠. 하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은 지울 수 없었고 결국 어머님의 과거를 캐고 다니셨대요. 그러다 어머님이 그때 왔던 남자와 3년이나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결국 태어난 지 50일도 안 돼 세상을 떠났대요. 남자 집에서는 어머님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어머님은 그대로 맨몸으로 쫓겨나면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신 거죠. 아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머님한테 배신감이 들어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하필 그때 첫째 신우가 생겼고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그간의 일을 다 얘기하신 거죠. 어머님은 용서를 빌며 평생 아버님 뜻에 따라 살 테니 내치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셨다더군요. 그때 희순이만 아니면 난 네 시애미랑 헤어졌을 거다. 근데 또 자식 키우며 살부대 끼고 사니까 지난 일은 잊고 사라지더라. 그래 이것도 운명이구나 하고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네 시애미가 날 무서워하지 뭐냐. 나만 보면 지레 놀라서 토끼눈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손찌검을 하곤 했지. 애들은 그런 나를 지 엄마를 괴롭히는 파렴치한처럼 봤고 그걸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니? 애들한테 손찌검까지 하게 됐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제 생각을 말했죠. 지금이라도 가족들한테 아버님 마음을 얘기하세요. 저도 그랬고 모두 아버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럼 애들이 지 엄마 과거를 알게 될 거 아니냐. 그건 또 내가 집사람한테 못할 짓이고 미안하지만 너만 알고 있는 게 좋겠다.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맹세한 일인데 이렇게 코앞에 죽음이 다가오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주책 없이 너한테 집만 주었구나. 미안하다 아가. 모든 얘기를 듣고 보니 조금은 아버님이 이해가 갔어요. 그렇다고 아버님 폭력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심정적으로 연민을 느낀다는 거죠. 그날 이후 아버님은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겐 여전히 주무시는 모습으로 지내셨고 한 달 정도 뒤에 정말로 곤히 주무시듯 세상을 떠나셨죠. 임종이 가까워진 그 순간 아버님 병실은 너무나도 고요했어요. 전 저만 알라고 하신 아버님과의 약속을 깨고 어머님께 아버님께 들은 얘기를 꺼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아버님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대로 가시게 하면 제가 내내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님만큼은 아버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놀란 얼굴로 끝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어요. 하지만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저는 어머님을 달래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다른 식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떨궜죠. 남편은 아버님의 임종을 확인하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빈소를 차렸고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식은 진행됐어요. 돌아가신 시각이 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는데 빨리 장례를 시작해야 3일 중 하루를 쓸 수 있다며 남편은 분주한 모습이었죠. 시누이들도 3일장을 꼬박 치르면 너무 힘드니 차라리 잘 됐다며 아버지가 마지막엔 도움이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니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는데 이게 무슨 경우니? 비록 너희한테 몹쓸 짓한 아버지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은 나 죽을 때도 이럴 거니? 어머님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남편과 시누이들을 혼내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어머님 모습이었죠. 발인을 앞둔 마지막 밤 어머님은 아버님 영정사진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 좁은 사람이 그거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요. 차라리 그때 당신과 헤어졌다면 당신이 자식한테 미움도 안 받고 동네 사람한테 손가락질도 안 받았을 텐데 미안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어머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손을 잡아드렸죠.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고 살 뻔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약속도 못 지킨걸요. 저 나중에 아버님께 혼날지도 몰라요. 그 말에 어머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날 네 덕에 참 오랜만에 네 시아버지 손을 잡아봤다. 그리고 생각이 났어. 네 시아버지의 손이 따뜻했다는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많이 잡아볼 걸 그랬구나. 어머님은 소리 죽여 한참을 우셨어요. 그때였죠.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선 뭐가 불만인지 울고 계신 어머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속도 좋아. 그렇게 당하고도 눈물이 나.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아. 우리 가족 괴롭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속이 다 후련해. 근데 엄마는 왜 계속 그렇게 슬픈 사람처럼 있어?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도 속이 상해 그런다는 걸 전 알 수 있었어요. 표현이 서툰 건 아버님을 꼭 닮았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치셨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시누이들이 달려와 어머님을 말렸어요.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도 속으론 좋잖아. 맨날 들들 볶이고 물건 부수는 남편 없으니까. 엄마가 제일 좋아해야 맞는 거잖아. 딸들의 철없는 말에 어머님은 더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비밀에 붙였던 당신의 과거를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믿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남편은 놀라지 않는 절 보며 원망하듯 쳐다봤어요. 그렇게 발인을 하는 날이 밝았어요. 저는 남편에게만은 아버님과 나누었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발인하러 가기 전 조용히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남편은 묘지로 가는 내내 오열했어요. 시누이들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고 아버님 가시는 마지막 길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평생 자식들에게 미움만 받던 아버님은 그렇게 가족들과 화해를 하고 영면에 드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아버님과 얘기를 나누었던 그날 밤을 떠올려요. 아버님은 저에게 짐만 주고 간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짐이 아니라 당신과 나눈 소중한 추억이었죠. 다음 달이면 저희 아버님 7주기예요. 저는 형식 같은 건 잘 모르는 며느리라 그저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당신만 소외되었다고 서러워하셨던 아버님 마음을 이날은 꼭 달래드리고 싶거든요. 가족들도 이런 제 마음을 알고
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찾아오고 있고요. 아버님은 저희에게 가족이라는 정말 커다란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모든 헤어짐은 어떤 형태로든 미련이 남는 것 같아요. 나쁜 기억은 깎이고 좋았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니 결국 남는 건 추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후회가 남지 않도록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아니, 저희 시아버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